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빨리 오죠. 네. 또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를 지배했던 보도는 명태균 씨 관련 보도였습니다. 오늘 이걸 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점검을 할 거냐? 이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민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조차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 KBS가 정권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신뢰도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의혹은 보도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명백히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도록 했고. 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보도하지 말라고 했다. 명백히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라고 했다라는 게 박민 사장의 이야기인데 요 얘기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단서를 줬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박민 사장의 이런 그 발언, 이런 생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하나 특이한 게요. 지금 인용한 저 방송이 KBS 뉴스 리포트네요. 뉴스 그런가요? 광장이라고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저 리포트를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KBS 리포트 중에 이제 그 이른바 싱크라고 불리는 그 녹취 부분을 이제 따와서 제작진이 튼 것 같은데 근데 KBS가 KBS 국정감사 내용을 리포트를 했는데 저 부분을 발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부분을 발췌할 때 박민 사장의 저런 말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발췌했을 리는 만무하고 정반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반대로 했든가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그냥 여야 공방 수준으로만 그 전했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저 리포트를 한번 봐야 됐습니다. 방송 네. 끝나고. 예. 그게 좀 이례적이었고 박민 사장의 저 말은 그걸 떠올리게 하죠.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 불거졌을 당시에 당시 KBS 보도국 수뇌부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네. 그 말 유명하죠. 노 기자도 잘 알 겁니다. 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그 말. 그 말하고 고스란히 겹치는 얘기가 아닌가. 짤막하게 일단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그 보도 탄압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말이거든요. 확인 사실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보도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명백하게 확인된 의혹은 뭔가라고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은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언론의 본업은 뭐냐면 의심하는 게 언론의 본업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들어가는 게 언론의 주기능이다. 네. 다만 그 제기하는 의심이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근거 있는 의혹이라면 그것은 언론은 거침없이 그 의혹을 제기해야 된다. 그게 언론의 본령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박민 사장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보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된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실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 의혹이 사실이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도하는 게 언론의 기능 아니냐라고. 이게 그러니까 언론은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는 곳이고요. 그렇죠. 합리적 의혹 제기한 언론의 수많은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중에 일부가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검찰이 기소한 것 중에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한테 너희 왜 유죄가 안 날 것을 보도했니? 혹은 너희 왜 기소가 안 될 것을 보도했니? 라고 묻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오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박민 사장의 문제의식은 그 지점에 가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 생활 계속 했던 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예. 합리적 의혹 제기가 아니라 지금 의혹 제기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겠죠. 예, 그 박민 사장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맥락상으로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언론 보도들이 그러면 합리성을 결여한 의혹 제기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얘기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완전 정반대죠 인식이. 그래. 그러니까 박민 여기서 뭐 KBS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이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포항 영일만 시추 관련해서 발표를 했을 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또 이제 뭐 대외적인 활동할 때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된 의혹이라서 보도를 했는가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국감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 정부 발표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건 또 언론의 기능의 부정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은 권력을 감시하는 건데
권력을 담지하고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정부인데 네. 정부 발표니까 그 믿어도 되니까 보도했다. 이 얘기는 나 감시 안 한대.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예. 네. 그런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내놓으면 그것도 이제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의혹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네. 묻고 싶습니다. 법조 활동, 기자 활동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박민 사장 이야기를 이제 도입부로 놨고 지금부터 이제 그 본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 의혹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 그러니까 문제다. 그럼 이건 이제 명태균 씨 관련 부분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네. 일단 큰 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태균 씨가 지금 수많은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MBC의 그 인터뷰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러게요. 저희 제작진하고도 그 통화도 몇 번 했어요. 네. 근데 인터뷰는 그 응하지 않더라고요. 왜안 MBC는 좀 안 한다고 하는 것 하시나요? 같아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참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고 수많은 언론사와 인터뷰하고 그 수많은 언론사들은 저마다 다 단독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명태균 인터뷰 단독이 막 3개, 4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의 대답 중에 이렇게 있습니까? 뉴스 토마토의 일방적 보도를 전한 곳하고는 인터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당신한테 인터뷰 섭외하는 거 아니냐? 그럼 반론을 펴라라는 거잖아요. 얘기가 성립이 되냐라는 거죠. 이게.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크게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갈래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고요. 두 번째 갈래는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돌리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 의혹이라 하면 우리가 가장 공익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대통령 부부가 그래서 공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 여론조사 조작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여론 호도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라든가 아무튼 그 여론조사 덩어리. 그렇게 이 두 덩어리인데 이 두 덩어리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서 네. 첫 번째 줄기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줄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발언을 설령 일부 허풍과 과장이 섞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완전히 무시할 만한 것들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두 번째 핵심적인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일종의 배경 설명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인터뷰 기사들이나 혹은 확인 기사들은 그 나름의 가치를 지금 갖고 있고 두 번째 그 줄기 그 핵심 의혹들을 조금씩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은 네. 언론 보도가. 그렇기 때문에 박민 사장이 얘기했듯이 뭐 지금 다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 보도 내용들이 뭐 터무니없는 어떤 합리성을 결여한 의혹적이냐 그걸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예. 노재민 기자는. 명태균 씨 말 같은 경우는 사실 MBC에 대해서 한 말만 놓고 보면 뭐 계속 그렇게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를 하고 뭐 뉴스토마토 보도만 재생산하는 스피커로 계속 굳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쯤은 이 인터뷰 명태균 씨발 단독 인터뷰 보도에 대해서 좀 돌아볼 시점이 됐다.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럼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언론을 데리고 플레이를 하는데 언론이 지금 거기에 표현이 좀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놀아난다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좀 너무 그냥 싸구려 같아서 지금 다른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예간 유튜브인데 뭐 휘둘린다? 되죠, 뭐. 그러니까 휘둘린다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단서라고 판단해서 그걸 보도를 할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걸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아니,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노 기자가 우려한 그런 부분. 네. 동전의 뒷면으로 갖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명태균 씨를 인용하는 보도들이 다 무용지물이거나 아예 허황되거나 완전 그에게 그냥 놀아나는 수준인가. 또 그렇죠.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어요. 예. 바로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박민 사장을 평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의혹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성을 그러면 그 언론이 명태균 씨의 말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 들어가는데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해 들어가는 단서로서 명태균 씨의 말에 의지할 수는 있는데 단서로서. 근데 이것이 그러면 명태균 씨의 말이 믿을 만한 것이냐, 근거로서 충분한 것이냐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 취재가 있어야죠. 바로 이제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명태균 씨 말을 보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명태균 씨의 말을 교차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선 좀 넘어가는 시점 같은데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그렇게 꺼리지는 않는 성향인 것 같고 이 사람의 그런 말이나 이런 걸 좀 들여와야 될 필요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교차 검증이라는 게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일 건데 네. 저는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정답이에요? 좀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근데 다만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끝나는 그 단건의 보도들만 놓고 봤을 때 그 기사 안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발언만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그동안 뭐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하죠. 저는 거기서 이제 바로 그 포인트가 네.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도가서 교차 확인이라는 것도 기사 단건에서 이게 모두 담겨야 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보도에서 교차 확인 과정도 같이 그러니까 녹여 들어가면 괜찮은 것이냐. 예. 사실 이 문제가 있거든요. 후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김종배 앵커가 누구와 인터뷰했는데 그것만 똑 떼서 비평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시선 집중이 갖는 전반적인 흐름과 다른 사람들을 또 추가로 섭외했는지 여부를 총체적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그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워터게이트를 보도한 우드워드하고 번스타인도 단건으로 대통령을 뭐 하야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년간의 보도가 누적돼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보도 중간 과정에서는 일부 오류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교차 확인이라는 게 교차 확인 대상은 김건희 여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니 용산에 가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입장이 뭡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답변 안 하죠. 거기 답변 안 했다고 쓰죠. 거의 네. 대본이 답변을 안 해서 답변 안 했다고 쓰고 답변한 게 딱 2개 있잖아요. 처음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다음에 카톡 대회 오빠가 뭐냐. 이거 2가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끌어와서 쓰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용산의 해명이 그러면 합리적이냐. 예. 맞는 거냐. 다시 또 재검증 들어가고. 네. 그런 일련의 연속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여기서는 특정 언론이 아니라 언론 전체로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정하게 지금 이게 교차 확인 과정도 거치면서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노 기자가 얘기했듯이 어떤 언론사는 그런 거 추가 취재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고 바로 어떤 그렇죠. 언론사는 소극적이거나 안 하는 것 같아요. 편차가- 예를 편차가 들어보겠습니다. 있죠. 예, 아예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론 업데 코너니까 가령 어제 한겨레는 노종면 의원실과 함께 유의미한 보도를 했죠. 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비용을 그 AC, BC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방선거 준비하던 그렇죠. 사람한테. 그거는 경북 지역에 가가지고 추가 취재진이 한 거거든요. 네. 유의미한 보도죠. 또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중에 그 공동 취재단이 보도한 거 중에 명태균 씨가 그 국가산업단지 그 후보지 발표를 미리 알았다. 뭐 이런 것들도 추가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취재들은 아주 바람직한 취재들이죠. 네. 추가 취재를 통해서 내용을 더 보강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조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명태균 씨를 직접 섭외하는 경우. 네. MBC는 아닙니다니까 여기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냥 명태균 씨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죠. 이 숙제 이제 한 건 했다. 예.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그런 방송 제작진이 직접 추가 취재를 하기 어렵다는 건 제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만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도 용인을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의 질문이 얼마나 본질에 가닿아 있느냐. 그렇죠. 이거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런 질문들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 안 됐던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명태균 씨가 화를 내거나 이제 당신들과는 더 이상 소통 안 하겠어라고 선언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또 이렇게 그냥 그 사람 말을 다 경청해주는 형태로 인터뷰가 진행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네. 인터뷰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고 있고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설령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인터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볼 걸 확실하게 뾰족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인터뷰의 본령입니다. 그런데 화내거나 전화를 뚝 끊어버리거나 다시는 당신들과 소통을 안 해라고 얘기할까봐 주저된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이건 또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잠깐 샛길로 빠지면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기자 만나서는 육성을 막 이제 뉴스로 나오잖아요. 네. 제가 되게 거슬렸던 게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명태균 씨가 기자랑 해서 너 이러면서 막 하대를 하더라고요. 그거 들으셨어요? JTBC가 공개한 그 녹취 일부 그래서 막 너 이러면서 거의 저기 뭐 하대라고 표현한 게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기자나 이런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어떤 그런 거 다 감수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죠. 감수해야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좋게 보면 기자의 비애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내가 갑이야. 너 나한테 잘 안 보이면 너 안 만나줘? 정보 안 줘?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저희가 명태균 씨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명 씨가 굉장히 언론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해서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이미 말을 버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뭐 여론조사 얘기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 그리고 또 인수위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관 네. 해달라고 했다는 예, 거죠. 그렇죠. 면접을 본인 직접 평가하는 사람이 되게 네. 하라고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예. 사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다음으로 나아가려면 네.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진위 여부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뭐가 더 나올까를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것만 봐도 그 자체로도 따질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양적인 면을 봤을 때 대통령의 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의 해명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또 맥락을 풀어주는 그런 기사들은 정말 딱 하는 매체들만 한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했는데 그 명태균 씨가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왜 뉴스토마토의 일방적 주장만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을 하느냐가 요지였어요. 박형관 기자 막 출연하고 그런 거. 아니, 저희가 두 번 인터뷰했거든요. 저희가 두 번 인터뷰해서 아니 그래서 그러면 반론이 더 필요할 거 아니냐. 반론기회 준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토마토만 이렇게 저거 하는 디레하고 인터뷰 안 해. 그러면 내가 그 취재에 응대하는 사람은 나한테 우호적인 그런 언론만 상대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은 아니라서 명태균 씨가 계속 안 그에 해당되는 건 나오시겠네요. 아니고 또 아까 이게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 아까 그 뭐 하대하고 기자한테만 너라고 하고 근데 기자 뭐 김종배 앵커도 그렇고 노 기자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자들이 다 감수해야 되고 또 비애라니까, 비애.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슬르고 달래고 해야 되죠.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프로그램 앵커들입니다. 예, 프로그램 앵커들이 좀 뭐랄까 주저하거나 명태균 씨 눈치를 봤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좀 그 사람 말을 그냥 쭉 듣기만 하는 형태의 인터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자들이야 뭐 명 선생님 해도 되고 뭐 커피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죠. 과정이 완성품 기사로 나오는 거니까.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명태균 보도에 대해서 한번 좀 쭉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제도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라는 걸 계속 말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럼 무엇인가? 뭐 이것도 근데 한번 희한하게요. 그 발언하는 게 주로 보수단체 무슨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가시는 곳이 대부분 그런 곳이라서 그렇지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서 뭔가 정서적 위안도 받고 네. 또 자신감도 더욱더 뭐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점잖게 표현했는데. 네, 첫 번째 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요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변호인이죠. 네. 최창호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법에 어떤 조항이냐면 심리 정족수 조항이 있어요. 7명으로 규정된 그러니까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네.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니까 새 헌법재판관이 추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6명 데리고 심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내렸는데 자, 이걸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결국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유의해서 봤던 게 하나 있는데 이 그 효력정지 결정을 끌어낸 게 지금 최창호 변호사인데 최창호 변호사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변호사인 거죠. 그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효력정지 신청을 내게 됐던 그 과정,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으면 일단 좀 이거 좀 들어주시죠. 문영배 재판관이 헌재 마비 상황을 앞두고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하라고 지적한 것이 가처분 신청의 계기가 됐습니다.
문 재판관은 국회 측 대리인에게 재판관이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할 수가 없다.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이어 이 위원장 대리인인 최 변호사에게도 헌재가 법률에 기속되면 어떻게 위헌 결정을 하느냐. 이 위원장 측도 억울함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대목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말하자면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한 어떤 유도를 위한 발언이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한번 있는 거잖아요. 점검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지금 6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으니 가처분 신청을 내면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는 취지를 담은 그런 말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야당 쪽에서는 뭐 사실상의 입법 행위를 했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럼 이 상황을 그대로 놔야 하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은 둘째 문제고 네. 여기서 보면은 국회 측 대리인에게는 아주 드라이한 어떤 정서와 가치도 담지 않은 표현을 쓰는데 이진숙 그 위원장 대리인에게는 억울함에 대한 법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지금 녹여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첫째. 네.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 어디에 기속되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어떤 그 결정의 방향을 또 암시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재판관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 3명이 네. 보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3명이 어제 퇴임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3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6명인데 9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퇴임한 어제 3명까지 포함해서 9명 전원이 다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줘야 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9대 0으로.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렇게 6명이 되었다 하여 심리가 정지되는 것은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리가 있다는 것과 별개로 그 가처분 신청을 마치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재판관이 스스로 한다는 거는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부적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재판관들이 결정을 했겠죠. 어떻게 이제 그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냥 심정적 지적이고 규정에 입각한 어떤 지적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효력의 어떤 그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인 거에 대한 효력의 다툼이 될 테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건에 한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사건이 되든지 간에 6명의 재판관을 으로만으로도 심리. 헌재 사건은 모두 심리하고 결정 내릴 수 있다라는 걸로 모든 게 다 적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그 아주 구체적인 문제도 여기서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언론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 새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6명만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네. 미디어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6명만으로 심리는 할 수 있는데 네. 의결은 6명이 아니라 7명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읽었던 것 어떻게 같은데 되는 겁니까, 얘기가? 법적으로. 위헌이나 탄핵은 6명 전원이 의견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만장일치를. 된다. 그러니까 예. 9명 중에 6명과 이제 6명 전원의 6명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는 6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심리라 하면 이제 해당 사안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진숙 건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그 탄핵을 결정하거나 이럴 때는 그 6명만으로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예. 이건 좀 그래서 확인 사항으로 좀 남겨놓도록 네네. 하고요. 심리 정족수랑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라고 이제 병기를 했다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기사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서 문영배 재판관이 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호사에게 억울함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이미 지금 가치 판단을 선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과한 해석이라고 하겠죠. 그 재판관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심리 정족수를 7명에서 이제 6명으로 하는 걸 줄인 건 맞지만 그에 비례해서 의결 정족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여전히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는 그대로다. 그러면 탄핵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6명만 재판관 6명만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는데 6명이 만장일치면 의결도 되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만장일치만 된다면 그러니까 저기 위원 심판은 6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예, 그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두 분은? 그런데 어제 변수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본안 소속 예. MBC.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도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그거에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어제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고 가처분 신청에서는 18전 18승으로 MBC가 다 이겼죠. 그런데 네. 어제는 가처분 신청건이 아니라 본안 소송인데 본안 소속 첫 번째 판결이 나왔는데 MBC 손을 역시나 들어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MBC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을 보면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는 이거는 완전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명료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2인 체제로 결정한 방통위의 그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인 체제로 역시나 중요한 사안을 후딱후딱 결정을 내렸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와도 연동되니까 네. 이것도 변수가 그러면 될 그 수 얘기는 네. 거꾸로 어제 본안 판결은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 것 자체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헌재의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이 될 필요는 있는 게 물론 정족수가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적은 상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헌재의 그런 가처분에 대한 그런 결정이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과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헌재로 따지면 3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으로 의결을 하는 게 문제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어제 본안 소송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뭔가 가처분까지 이렇게 의중을 두고 던졌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한 저희는 측면이- 구분해야 되는 또 부분이 한 있는 측면이죠. 거죠. 어제 예. 그 본안 판결이 헌재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헌재에서 설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기각이 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원장 직무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2인 체제가 그냥 유지되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로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소 탄핵이 3인 기각돼도. 이상. 네. 네, 탄핵이 설령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그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어떤 그 본안 판결은 대단히 중대한 게 그렇죠. 이제는 탄핵이 어찌 본다면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실효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2인 체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본안 판단이 지금 나와버렸으니까. 예. 근데 이것이. 또 참 안타까운 게 KBS도 그렇지만 KBS가 기존에 원래 방민 체제였으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예. 그 사이에 민영화가 돼버린 YTN은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잘못됐다고 네. 결정 법원이 내린다고 쳐요. 어떻게 되돌릴 겁니까? 지금 원상 다 이제 복구, 원상 경영권이 복구가 넘어갔는데,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YTN은 딜레마죠. 이미 다 민영화가 돼가지고 경영권 넘어갔는데 예. 이번 본안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그러면 완전히 타임머신 타고 거꾸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KBS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 예, 이게 참 우울한 거예요. 예. 한숨을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어찌 본다면 헌재의 그 효력 정지 결정보다 더 중대했던 게 어제 1심 재판부의 네. MBC 과징금 취소 판결이 어찌 보면 더 그러니까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더 우울한 얘기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MBC 안영준 사장 임기가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인가? 내년 내년, 3월인가 아마 네, 그럴걸요. 내년 3월이 내년 말 아닙니까? 내년 말이에요, 말. 잠깐만 내년이 아니라 잠깐만요. 내후년 갑자기 3월이죠. 헷갈리네. 내후년 3월. 한 1년 내후년 반쯤. 3월. 예, 네. 1년 반쯤 남았죠. 네, 내후년 3월이에요. 그 사이에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영준 사장 물러난 다음에 네. 다음 사장 물론 먼 미래입니다. 예, 먼 미래인데 그 다음 사장이 어떤 사장이 올지도 한번 생각을 미리미리 할 필요는 있죠. MBC 구성원들도. 그건 한참 뒤 얘기니까. 한참 뒤 제가, 얘기니까 예, 나중에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네. 이게 참 네, 타임머신 안 타려면 미리미리 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YTN처럼 이렇게. YTN처럼 저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어떤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취지의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내후년 2월까지 네, 안 사장 임기는 그렇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